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이 고향을 찾아 가족의 정을 나누고 성묘도 하고 이른바 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죠. 그러나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선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한 3만 4천 명에 달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행복이 크면 클수록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슬픔 또한 커져갈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오후 1시 2부 시간에 2024 추석기획 갈 수 없는 고향 준비해봤습니다. 사연 많은 두 탈북 여성의 남과 북 추석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3만 4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해보죠.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9월 15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정치권 의료개혁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를 향해서 참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추경호 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당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의료계 설득은 정부 여당의 몫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난 9일 월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의료개혁과 함께 의료공백 장기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시된 여야 의정 협의체. 관건인 의료계 참여에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의힘 함께 원내대표입니다.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 동참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로 했다. 야당도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이번에는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여야가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긴 했지만 속내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내년 의대 정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재논의가 어렵다며 의료계가 전제 조건 없이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해결을 위한 중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무엇보다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계를 달래고 대화에 물꼬를 트려면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7개월간 수차례 지적되어 온 문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대표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야 모두 일단 의료계 동참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면서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의료계를 포함한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네, 이틀 전입니다. 의료 단체들이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입장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는 공동선언문에서 정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는 그 현 상황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출범에 공을 들여온 국민의힘에서는 아쉽지만 여러 단체들이 한꺼번에 통일된 목소리를 낸 거는 긍정적인 변화고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추석 연휴에 의료 공백 우려가 크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 곳에 진료를 지원을 하고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여주는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원 5,900여 곳 그리고 문 여는 약국 6,500여 곳 등 12,000여 곳을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이 되고요. 또 소아 환자가 응급실에 가지 못하는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 아이 안심병원도 24시간 가동합니다. 또 부산시도 연휴 동안에 문 여는 병원을 지난 설보다 늘렸고 또 광주광역시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또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합니다. 지난 10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난 지 반년이 넘었다며 브리핑을 시작한 한덕수 국무총리. 현재 의료 붕괴를 걱정하는 상황이 아닌 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의료진 덕분이라며 환자 곁을 선택한 공로를 정부는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참여하셔서 의료 개혁에 한덕수 의료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당정이 긴급히 개최한 협의회에서도 의료계 참여 유도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가 문책을 요구 중인 정부 측 일부 발언들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정은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여줄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고 전공의 처우 개선 등도 논의했습니다. 다만 협의체 구성에 전제 조건을 두지 말자는 한동훈 대표와 내년 의대 정원 문제는 대혼선을 빚음으로 안 된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이에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또 추석 연휴 기간 8천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응급의료센터에 400여 명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확정됐죠? 네, 사흘 전부터 경북 울진에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 사업이 중단이 됐었는데 이 건설 허가 신청 8년 만에 심의를 통과해서 새로운 원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는 바로 원전 정책이 2차례 대폭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건설허가 신청 이듬해인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이 됐었고요. 5년 뒤에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상징하는 발전소가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원전 4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신한울 3호 그리고 4호기가 건설이 확정된 지난 12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1, 2호기 인근에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위해 지난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심사가 진행되던 이듬해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원전 3, 4호기 공사 착공도 좀 가급적이게 빨리 해가지고 지역에서 좀 많이 또 일도 할 수 있게. 이후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담은 에너지 정책 방향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달 만입니다. 2022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심사에 돌입했고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회는 기술 능력과 환경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조치까지 모든 사항이 적합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공사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업계는 부품과 설비 생산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호기는 당초 계획보다 10년 정도 늦어지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전력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최근에 잇따라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또 동해상으로 발사했어요. 네, 사흘 전인 12일 오전 7시 1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이 우리 군에 포착이 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미사일이 약 360km를 비행한 뒤에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남쪽을 겨냥했다면은 서울은 물론이고 계룡, 또 군산, 청주 등 군 주요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비행거리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1일 이후 이렇게 73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는데 이 한미일 세 나라는 즉각 협의를 갖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습니다. 12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으로 비행거리와 동시다발적 발사 등에 비춰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됩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가 한미연합 쌍용 훈련에 대한 반발이거나 러시아로의 미사일 수출을 염두에 둔 시험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등에서 연합훈련 중인 만큼 이에 가세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소한 이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는 대미 차단에서 하나의 작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같이 합세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도를.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 추적 물체 20여 개도 어젯밤 또다시 식별됐습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닷새간 날린 1,300여 개에 비해 적은 양으로 대부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떠다녔습니다. 쓰레기 풍선은 풍향이 맞지 않는데도 어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같은 복합 도발을 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입니다.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3자 유선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은 잠시 후 남북의창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고요. 주간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추석 연휴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는 대부분 30도를 넘는 늦더위와 더불어 당분간 열대야도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글피까지 전국에 소나기도 쭉 예보가 돼 있는데요.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음식이 상하기 쉬운 환경이라 각별히 명절 음식이나 식재료 관리하실 때 식중독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대구가 31도, 제주 32, 부산 33, 세종, 대전 34도까지 오르면서 특보 지역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예보된 강원, 영동은 강릉 24도 등으로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제주는 내일까지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울산은 100mm 이상, 제주 산간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예보도 있는데요. 낮더위는 연휴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추석인 화요일은 가끔 구름 많고 오후부터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밤에 이 소나기가 그치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는 있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도 소나기 예보가 오후에 전국에 들어있는데요. 대부분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제주와 동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0.9도까지 올랐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이른 새벽부터 정체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시각 고속도로 귀성 방향 정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비룡 분기점까지 총 58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서울 요금소 광장부 부근 1차로에서는 긴급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4km 정체,
홍천에서 내촌까지는 16km 차 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강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동창원에서 북창원까지 8km 정체, 축동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 3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은 속초에서 근덕 부근 빗길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동해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남북의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어젯밤 쓰레기 풍선 또 띄웠어요. 이젠 뭐 상습적이네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제 5월 28일부터 북한이 보냈거든요. 예. 그래서 8월 11일까지 11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잠하다 9월 4일부터 어제까지니까 한 열흘 기간인데 이 기간 중에 벌써 8번째거든요. 네. 그럼 거의 뭐 매일 보낸다 싶을 정도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쪽 이제 가을 겨울에는 남풍이 안 붑니다. 거의.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거의 안 불기 때문에 뭐 일부 단체들이 뭐 전단을 보냈다, 풍선을 보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의미한 이 전단 살포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이 겨울에는 우리는 못 보내지만 가을 겨울에는 북풍은 뭐 거의 항시 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 심리전 방송 계속 해왔거든요. 방송에 대한 맞대응이다. 예, 맞대응. 왜냐하면 벌써 일부 피해들이 나타나거든요. 강화도 같은 데는 뭐 이 정말로 이 소음 때문에 예. 북한은 뭐 내용을 보내봐야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정말 괴롭히는 방송을 해서 뭐 거의 주민들이 창문도 못 열 정도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북한 체제 이상론, 이제 위기론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니까 일단은 뭐 확성기 방송에 대한 대응인 것 같고 여러 이제 남쪽에서 얘기되는 이런 보도나 내용이나 이런 게 불만도 좀 섞여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건 그렇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과 한복판에서 시찰하는 내용을 사진까지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처음이라면서요? 예,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뭐 핵탄두나 뭐 이런 거는 살짝 보여준 적은 있는데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북한이 협상을 위해서 2010년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영변 핵단지에 초대를 해서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적은 있어요. 예. 근데 그때도 이제 우리가 알았던 건 해커 박사가 보고 와서 이제 증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보란 듯이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치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고도화된 장치예요. 예. 이게 북한이 이제 그 파키스탄하고 이제 핵 미사일 네트워크를 가졌는데 그때 파키스탄에서 P2형 원심 분리기를 받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P2형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적으로 진보를 했어요. 그래서 P2형보다 훨씬 더 개선된 거다. 그다음에 지금 이란이 쓰는 게 이제 IR4라는 건데요. 그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해커 박사가 14년 전에 봤을 때보다 거의 우라늄 추출 고농축 이제 HEU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생산 능력이 거의 2배 정도로 달할 거로 추정이 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핵탄두라는 게 플루토늄을 통해서도 만들고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러는데 그건 전문 용어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는 핵 분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핵 분열을 이용하는 소위 우리가 원자폭탄이라고 말하는 걸 기폭 장치를 써서
2중 수소와 3중 수소를 융합하는 게 이제 그게 수소폭탄이거든요. 예. 그건 융합탄입니다. 핵 융합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바로 고농축 우라늄. 왜냐하면 자연계에 있는 그 U235는 한 광석이 한 0.7%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건 분열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95% 정도, 90% 정도로 이제 그게 이제 고농축입니다. 예. 저농축은 5% 정도 하면은 이제 뭐 핵발전소의 연료봉이 되는 거고, 그 고농축을 하면은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진 이제 우라늄탄이 되는 거고, 예. 그 연료봉을 핵발전소에서 사용한 다음에 재처리하면 또 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 나오는 게 플루토늄이거든요. 이건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루토늄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못 만들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영변에서밖에 못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고농축 우라늄은 이제 핵연료 주기상 이제 사용 전이기 때문에 네. 발전소 필요 없죠. 어디든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에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는 게 이게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을 폐기하면 영변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플루토늄과 영변에서 고농축 우라늄은 못 만들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건 어디서든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는 유치원 지하에도 숨겨놓은 적이 있거든요. 유치원 지하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방사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사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방호복 안 입었거든요. 맞아요. 맨몸으로 있더라고요. 예. 그 직원들도 다 그 수행원들도 안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있는 곳, 전기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되니까.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간 곳이 영변이 아니고 이제 평양 인근의 강선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평양에는 발전소가 3개나 있고, 또 영변은 이제 방사능으로 오염됐다는 게 거의 전문가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곳을 갈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강선으로 간 것 같은데, 개선된 성능이 좋은 이 시설이 대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최초로 공개한 의도, 저의는 뭘까요? 이제 지그프레드 해커 박사를 부를 때도 보여준 이유가 우리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를 막아라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전에 제가 보기에 고강도 핵실험이나 이런 도발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 대선 끝나면 북한 판단은 분명히 협상을 제의해 올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공언하면서 무슨 뭐 러브레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 민주당 해리스 진영도 그러면은 뭐 만만하냐. 그게 아니라 벌써 뭐 정강에 4년 전과 다르게 비핵화하고 인권을 빼버렸어요. 표현 자체가 없죠. 예, 없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표현이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막는 협상을 해올 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또 의심할 수가 있는 게, 요 전에 직전에는 이 국방공업기업소에 가서 그 ICBM 이 발사 차량, 분명히 100% ICBM 발사 차량을 보여줬거든요. 대형. 북한이 가진 최대입니다. 바퀴가 12척짜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ICBM 차량 보여주고 핵물질 생산하는 거 보여주면은 이 둘을 결합하면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는 기다릴 테니 계속 능력을 키울 테니까 막아라, 이런 메시지가 강해 보이니까 우리용보다는 알겠습니다. 대미용입니다. 결국 미국 대선을 겨냥해서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용이다, 한마디로 그 얘기네요. 네. 그런데 지난 12일에는 또 2달여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어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용입니다. 대남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대형 방사포인데 600mm 구경이고, 여기에도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다고 지금 정식 명칭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600mm 방사포 자체를 시험한 게 아니라요, 발사하는 차량을 성능을 개선했어요. 이게 6개의 발사관이 있는 6연발인데 지금까지는 발사 간격이 거의 뭐 들쑥날쑥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그 연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핵탄두를 우리한테 실어보낼 수 있다라는, 이제 사거리가 36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란 듯이 우리한테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향해서 그 핵탄두를 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그러니까 미국은 멀고
우리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유감스럽지만. 게다가 이제 발사 차량 성능도 개선됐으니까 그 시험도 겸한 거네요. 예, 그 시험을 했어요,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년 전에 바스토치니에서 그 북러 러북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서 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도 마침 북한이 가장 심각한 우크라이나의 위협이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은 러시아를 지치게 해서 소진을 시켜서 전쟁을 끝낼 생각인데 여기에 끊임없이 전쟁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북한이거든요. 예. 어느 정도냐면은 러시아가 150mm 탄을 하루에 10,000발 정도 쓰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게 만일에 152mm만 환산하면 이게 600만 발이거든요. 600만 발. 예, 그러니까 이건 뭐 하루에 10,000발이니까 600일 치거든요. 예. 단순 계산하면. 예. 그러니까 북한 없으면 뭐 전쟁 못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쇼이구가 간 것 같고, 네. 저기가 이제 최선희도 유엔이 아니고 이제 모스크바를 간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러 간 전쟁 카르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유럽 안보와, 왜냐하면 러시아도 뭘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이제 러시아 뭐 석유, 식량도 있지만 이런 게 들어갔다면 북한 경제가 저렇게 흔들릴 리가 없는데 러시아가 대가를 분명히 지불했을 텐데도 북한 경제는 휘청이거든요. 그럼 이게 다 무기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국방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 양쪽의 전쟁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서 쇼이구가 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 우선 정리해 볼까요? 네, 두 후보는 100분간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토론 스타일로 격돌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토론이 시작되기 4일 전부터 토론이 열린 장소인 펜실베이니아로 이동을 해서요. 스파링 상대와 함께 모의 훈련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차례 형사기소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의 문제점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파고드는 인파이터 스타일로 토론을 했습니다. 반면에 3번의 대선을 통해서 7번째 대선 토론에 참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베테랑답게 자신만의 프리스타일을 내세웠고요. 또 해리스 부통령의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에도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서로의 공격을 계속 방어하느라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가 꺼진 사이에서도 서로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토론 내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널드 트럼프 또는 전 대통령으로 지칭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고 그녀라는 3인칭 대명사로만 지칭했습니다. 두 사람은 토론이 끝난 후에 악수도 하지 않은 채 냉랭하게 무대를 떠났습니다. 네. 근데 토론 결과 해리스가 이겼다는 평가가 많죠? 네, 해리스가 던진 미끼를 트럼프가 물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다 자신이 토론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자축을 했는데요. 트럼프 캠프 안에서는 그가 여러 차례 평정심을 잃은 것에 굉장히 실망스러워하면서 트럼프의 최악의 행동이 드러났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 전에 스파링 상대와 함께 모의 토론을 훈련했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토론에서는 전공 방식으로 토론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그가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려서 흥분하거나 뭐 인종차별적인 발언 혹은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중에 자제력을 잃고 해리스 부통령의 말에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던진 미끼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었다라는 평가가 나온 거고요. 친공화당 성향의 폭스뉴스 분석가도 토론이 끝난 직후에 거의 해리스의 승리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트럼프 본인의 반응이 좀 흥미로운데요. 본인은 굉장히 잘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와의 2차 토론에 대해서는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요.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가 또 하루 만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TV 토론 이후에 유명 인사들의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의사 표명도 쏟아졌죠? 네, 먼저 콘서트를 하면 너무 많은 팬들이 몰려서 지진 비슷한 진동까지 만들어낸다라고 알려진 최고의 가수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번 토론이 끝난 직후에 자신의 SNS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특히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동받았다면서 그가 오랜 기간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시험관 시술, 자신의 몸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해왔다라면서 지지 배경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스위프트 효과가 정말 대단했던 게 지지 선언과 투표를 독려하는 SNS 글을 올린 이후에 24시간 만에 40만 6천 명이 이 스위프트가 올린 링크를 통해서 유권자 등록 사이트에 유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감사하다고 환호를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위프트에게 시장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난 13일에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의 이름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민자를 쫓아내는 사람이든 아기를 죽이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둘 다 생명에 반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덜 악한 쪽을 선택해야 된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하고 있죠? 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지난 9일에 안보를 내세워서 중국의 첨단 산업이나 무역을 견제하는 법안을 대거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중국의 5개 바이오 기업과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바이오 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상원으로 넘겼는데요. 바이오 법안은 이 중국이 바이오 산업을 장악해서 이걸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걸 막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드론 대응법도 통과가 됐는데요. 미국의 안보 우려 대상에 중국 드론 업체인 DJI를 추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이 회사의 제품의 미국 수입이나 판매, 이용 모두 다 금지됩니다. 네. 지금 중국이 드론 시장에서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크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번에 제재된 DJI라는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5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만 갈등 억제법이나 중국 통화 책임법 같은 것들도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번 법안들은 모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에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법안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인데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란이 러시아에게 단거리 탄도미사일 최소 400발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내놨고요. 로이터 통신도 지난달 초에 러시아군 관계자 수십 명이 이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사용법을 훈련받고 있고 또 미사일 수백 발이 러시아로 선적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었는데 이번 월스트리트 보도가 이제 로이터 보도의 예측이 사실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미사일이 보낸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완전 부인하고 있는데 이란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러시아에게 건넸다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막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양측 다 무기 고갈을 겪고 있긴 한데 사실 우크라이나 쪽 무기 고갈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서방의 무기 지원이 계속 지연되면서 러시아군이 포탄 5발에서 7발 쏠 때 우크라이나는 1발밖에 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란이 러시아한테 미사일을 제공했다면 그 대신에 이란은 뭘 받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러시아에게 핵무기 제조 기술을 입수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하.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전날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를 했다고 해요. 양국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더욱 밀접해졌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이란의 이제 밀착 중 하나로 핵무기 기술 거래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할 계획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상태지만 향후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이 도발을 하게 되면 기존 입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국제연대학기구도 이란이 최근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크게 늘렸고 핵무기 제조 공정을 의심받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증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주고 이란도 러시아에 무기 주고 네. 아까 포탄 러시아군이 5발에서 7발 쏠 때 우크라이나군은 1발 쏜다. 네. 이러면 이 전황은 우크라이나한테 훨씬 더 계속 불리해지겠네요. 네,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이번 주에 미국이 이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서 러시아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걸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요. 맞아요. 네, 미국은 지금까지 미국산이나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 후방의 군사시설 같은 핵심 시설을 직접 타격하게 되면 러시아와 서방과의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고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의 일종의 사용 제한을 걸어놨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장거리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도리어 미국은 이미 러시아가 폭격기 같은 주요 군사자산을 사정거리 바깥의 후방 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이 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여전히 사정거리 안에 있는 무기들의 목록을 계속 이 미국 측에 보여주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왔고요. 이란이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직접 타격하는 걸 이제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 드론 공습을 받았죠? 네, 현지 시간으로 10일 새벽이었습니다. 방공망이 드론을 격추하긴 했는데요. 화편이 떨어지면서 모스크바시 외곽의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좀 크게 났고요. 공습으로 인해서 아파트 창문이 다 부서져서 떨어지면서 예상보다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공습은 2022년에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가한 가장 큰 드론 공습입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러시아 본토나 수도 모스크바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공습이 있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 러시아 남부 크루스크주 일부를 점령한 이후에 수도를 공격한 건 또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이란까지 개입한 상황인데 그런데 유럽 쪽은 이란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기했던 이란 핵 합의를 유럽연합이 복원하려고 한다는 이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란 핵 합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합의죠.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에 서방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에 일방적으로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란과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란 외무장관과 유럽연합의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최근에 이란 핵합의 부활을 위한 논의를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협의하는 시점은 아마도 이달 말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가 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원래 바이든 대통령도 이란 핵합의를 복원해 보려고 협상을 했었는데 이 협상 자체가 이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럽연합이 해보겠다고 나선 거죠. 네. 그러면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합의가 복원될 거다라고 기대해도 되는 분위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일단 11월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되면 이란 핵합의를 복원할 가능성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지난 10월에 이제 새로 취임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사실 이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온건 개혁파로 분류가 되고 이란의 경제를 위해서 좀 서방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기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란에서 하마스 지도자가 사망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보복 공격을 자제하게 되면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서방 국가들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복 공격을 하지 않았다라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논의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네. 다음 동남아 소식인데 이 30년 만에 최악의 태풍이 찾아온 베트남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슈퍼 태풍 야기가 강타한 동남아시아에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지금 270명을 넘어섰고요. 수백만 명이 침수와 정전, 각종 시설 파괴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악의 피해를 본 나라가 베트남인데 베트남 사망자 수는 13일 기준으로 233명에 달합니다. 실종자도 100명을 넘어섰고요. 부상자도 800명에 달해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야기는 강풍과 함께 폭우를 몰고 와서 베트남과 태국, 미얀마, 라오스에도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피해를 가지고 왔고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만달레이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고 여기서 시신 17구가 발견됐습니다. 5만 가구 이상이 대피 중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미얀마는 내전 중이기 때문에 구조와 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야기는 베트남 북부를 강타한 이후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주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부 지역도 홍수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14일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10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4명이 사망했습니다. 루마니아뿐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나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고 독일 남부에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현재도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참 물난리들이 난리군요. 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박인수, 이동원의 향수 듣고요. 1시에 옵니다.